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의 문이 열렸습니다. 양재일은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묘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피고인 양재일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양재일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실형을 피했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으며 이를 위반할 시 즉시 구속됩니다. 양재일은 고개를 숙여 형식적인 예를 갖췄습니다.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습니다. 200m라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200m 밖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법정을 나서는 양재일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무슨 말을 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만 있었습니다. 박영라. 그 이름을 떠올리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자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양재일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영라야, 기다렸지?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지난 몇 달간 재판을 받으며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그녀를 볼 수 없었습니다.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양재일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박영라의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전시회에서 몰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녀의 옆모습이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다고. 양재일은 사진 속 박영라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눈빛이 집착으로 일렁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랑이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다만 그녀가 아직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해야지. 저번처럼 성급하게 굴면 안 돼. 양재일은 법원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번에는 너무 급했습니다. 전시회에서 바로 납치하려 했다가 그 경호원 놈에게 걸렸습니다. 이지환. 그 이름을 떠올리자 이가 갈렸습니다. 하지만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감정적으로 굴면 또 실패합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법에 걸리지 않게. 양재일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200m 밖에서 지켜보는 건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같은 장소에 있는 것도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법의 빈틈을 파고들 자신이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며 양재일은 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했습니다. 집이 아니었습니다. 박영라가 자주 간다고 알려진 카페 근처였습니다. 물론 20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기다려, 영라야.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양재일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집행유예 선고가 그에게 준 것은 자유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교묘해질 시간이었습니다. 더 치밀해질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영라에게 다시 다가갈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양재일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 속에서 그의 집착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영라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뉴스 알림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스토커 양재일 집행유예로 석방.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오빠 이거 봤어요? 박영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지환에게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이지환은 화면을 확인하고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집행유예라고? 납치미수의 집행유예를 때려? 어떡해요? 그 사람이 풀려났어요. 또 나타나면 어떡해요? 박영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는 간신히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웹툰 연재도 순조로웠고 작업실에서 이지환과 함께하는 시간도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영라야, 진정해. 내가 있잖아. 이지환이 박영라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을 거야. 200m 이내로 못 와. 그리고 내가 네 옆에 있을 테니까. 200m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 눈빛 못 봤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박영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지환은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양재일의 눈빛. 전시회에서 그를 제압할 때 봤던 그 광기 어린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경호를 강화할게.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따라다닐 거야. 오빠도 자기 일이 있잖아요. 경호회사 취직 준비도 해야 하고. 그건 나중이야. 지금은 네 안전이 먼저야. 이지환의 단호한 말에 박영란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양재일은 직접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영란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오빠 저기 봐요. 저 남자. 카페 창가에 앉아있던 박영라가 속삭였습니다. 건물 맞은편 200m는 좋게 떨어진 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양재일이었습니다. 그는 박영라와 눈이 마주치자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저게 지금 손을 흔들어요?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에요? 박영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지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오빠 어디 가요? 저놈한테 경고 좀 하고 올게. 안 돼요. 200m 밖이래요. 오빠가 먼저 가면 오빠가 문제돼요. 박영라가 이지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지환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법적으로 양재일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200m 밖에서 서 있는 것은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게. 이지환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대답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지 않았고 직접적인 위협 행위가 없으면 저희도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전화를 끄는 이지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박영란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양재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 무서워요. 박영라가 이지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지환은 그 손을 감싸쥐며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지켜야 한다고. 법이 해주지 못한다면 자신이 직접 해야 한다고. 창밖의 양재일은 천천히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공포는 오래도록 박영라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고성인은 서재에서 태블릿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흥신소에서 보내온 보고서였습니다. 박영라의 최근 동향, 이지환과의 관계, 그리고 양재일의 석방 소식까지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스토커가 풀려났다고? 고성이의 입꼬리가 미묘하게 올라갔습니다. 며칠 전 박영라가 자신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우진의 비밀을 아빠에게 말하겠다던 협박. 웹툰만 끝내게 해달라던 요구. 그리고 무엇보다 이지환의 손을 잡고 자신에게 대들던 그 눈빛. 내가 키운 게 저거야? 은혜도 모르는 것이. 고성이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박진석에게 들키기 전에 상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한우진의 존재가 드러나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26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터였습니다. 그때 양재일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강그룹 재벌 3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집안 힘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낸 남자. 고성이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이걸 이용할 수 있겠군. 고성이의 머릿속에서 계획이 빠르게 형성됐습니다. 직접 손을 대지 않으면서 박영라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방법. 이지환을 떼어놓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손은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 흥신소에서 연락처 알아낼 수 있겠지. 고성이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익숙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예요. 양재일이라는 사람 연락처 좀 알아봐요. 네, 그 스토커요. 빨리요. 전화를 끄는 고성이는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죄책감 같은 건 없었습니다. 박영라는 자신이 키운 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해줬습니다. 최고의 교육, 최고의 환경, 재벌가의 딸이라는 지위. 그런데 돌아온 건 배신이었습니다. 네가 먼저 칼을 들었어, 영라야. 고성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양재일을 이용해 박영라를 겁줄 생각이었습니다. 크게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공포를 느끼게 하고 이지환과 떨어지게 하고 다시 자신의 통제 아래로 돌아오게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일이 커질 수도 있었습니다.
양재일 같은 미치광이를 이용하는 건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26년간 박진석도 박성재도 이 집안 전체를 자신의 손아귀에서 놀렸습니다. 스토커 하나쯤 다루지 못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흥신소였습니다. 찾았어요? 좋아요. 문자로 보내요. 고성이는 전송받은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를 거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될 터였습니다. 하지만 망설임은 짧았습니다. 고성이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양재일 씨죠? 저는 박영라의 어머니예요. 얘기 좀 할까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양재일의 흥미로운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성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끼를 물었습니다. 고성이가 지정한 장소는 외진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만약을 대비해 공공장소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고성이는 구석자리에 앉아 양재일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양재일이 나타났습니다. 고성이는 그를 훑어봤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잘생긴 외모.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재벌가 도련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어딘가 불안정하고 집착적인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영라 어머니라고 했지? 양재일이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고성이라고 해요. 뭘 원해? 딸 스토킹한 놈한테 연락할 정도면 뭔가 있겠지. 양재일의 말투는 거칠었습니다. 고성이는 표정 변화 없이 답했습니다. 똑똑하네요. 맞아요. 제안이 하나 있어요. 제안? 양재일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고성이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우리 영라한테 다가가고 싶죠? 그런데 그 경호원 때문에 힘들 거예요. 이지환이라는 놈. 그 자식. 양재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명히 이지환에 대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보를 줄게요. 영라의 동선, 작업실 위치, 경호가 취약한 시간대. 다 알려줄 수 있어요. 양재일이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의심스러운 눈으로 고성이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래? 친딸을 스토커한테 넘기겠다고? 고성이는 웃었습니다. 차갑고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교훈을 주고 싶어요. 우리 영라가 요즘 말을 안 들어서요. 교훈이라. 재밌네. 양재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이미 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크게 다치게 하려는 건 아니에요. 겁만 주면 돼요. 그리고 그 경호원 놈이랑 떨어지게만 해주면 돼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그 자식 만만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고성이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양재일에게 보여줬습니다. 박영라의 일주일간 동선이 정리된 문서였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영라는 작업실에서 혼자 있어요. 이지환이 자격증 학원에 가는 시간이에요. 양재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고성이가 계속했습니다. 작업실 주소도 알려줄게요. 보안 시스템도 별거 없어요. 월세 35만원짜리 원룸이니까. 자세하네. 직접 조사한 거야? 그 정도는 해야죠. 양재일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대가는? 없어요.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뭔데? 절대 제 이름이 나오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양재일이 피식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난 미쳤어도 바보는 아니야. 고성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양재일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의 아기를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잘 부탁해요, 양재일 씨. 부탁은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인데. 양재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돌아봤습니다. 근데 진짜 친딸 맞아? 독하네. 고성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양재일이 사라진 후 고성이는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딸이니까 이 정도로 끝내는 거야. 박영라는 불안했습니다. 양재일의 스토킹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200m 밖에서 지켜보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달라졌습니다. 그가 박영라의 일정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이거 이상해요. 작업실에서 박영라가 이지환에게 말했습니다. 뭐가? 오늘 카페 갔잖아요. 평소에 안 가던 데로 일부러 갔는데 거기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지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어. 아니에요. 분명히 미리 알고 있었어요. 저보다 먼저 와서 앉아 있었다고요. 200m 떨어진 자리에. 박영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지환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혹시 누가 네 동선을 알려준 걸 수도 있어. 누가요? 제 일정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요. 박영라가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오빠, 수정 언니, 엄마, 아빠. 이 정도예요. 이지환은 한 명 한 명 떠올렸습니다. 오수정과 박진석은 아니었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고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지환은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설마 친어머니가 딸을 스토커에게 넘기겠습니까? 아무리 고성이라고 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동선을 바꿔보자. 랜덤하게 다녀보고 그래도 따라오는지 확인해보자. 그렇게 해봤어요. 오늘이 그거였다고요. 박영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빠 나 미칠 것 같아요. 어딜 가든 그 사람이 있어요. 경찰한테 신고해도 소용없고 법으로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지환이 박영라를 안아줬습니다. 그녀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네 옆에 있을 거야. 오빠도 항상 붙어 있을 순 없잖아요. 학원도 가야 하고. 학원 안 가면 돼. 안 돼요. 오빠 미래 때문에 학원 끊으면 안 돼요. 박영라가 이지환의 품에서 물러났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조심하면 돼요. 작업실에서 혼자 있을 때 문 잘 잠그고 있을게요. 이지환은 그 말에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영라의 고집을 알았습니다. 강제로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약속해. 내가 없을 때 절대 문 열어주지 마. 네, 약속해요. 박영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영라는 작업실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확실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대체 어떻게 아는 거지? 박영라는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가 자신의 어머니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이지환이 자격증 학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박영라는 작업실에서 혼자 웹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도 2시간 정도죠? 출발하기 전 박영라가 물었습니다. 응. 끝나면 바로 올게. 문 꼭 잠가놓고 모르는 사람 오면 절대 열어주지 마. 알았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이지환이 문을 나섰습니다. 박영라는 문을 잠그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태블릿 펜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라푼젤 이야기. 그녀와 이지환의 이야기를 담은 웹툰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라는 움찔했습니다. 이지환은 학원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영라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이지환에게 전화하려 했습니다. 그때 문이 부서지며 열렸습니다. 양재일이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영라. 양재일이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박영라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뒤로 물러나다 의자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 듣는 사람 없어. 양재일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박영라는 바닥에서 뒤로 기어갔습니다. 오지 마요. 접근 금지 명령 어기면 잡혀가요. 알아? 근데 상관없어. 오늘 결판 내려고 왔으니까. 양재일의 눈빛이 광기로 물들었습니다. 박영라는 주머니에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양재일이 더 빨랐습니다. 그녀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이런 거 쓰려고? 귀엽네.
스프레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박영란은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살려줘요. 누구 없어요? 양재일이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다치기 싫으면. 박영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공포로 온몸이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래? 난 그냥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었을 뿐인데. 넌 왜 계속 거부해? 양재일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부드러웠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갖자. 방해하는 놈들 없이. 양재일이 박영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미리 준비한 천으로 그녀의 손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박영라는 저항했지만 힘에서 밀렸습니다. 착하게 따라와.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양재일이 박영라를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골목에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영라는 트렁크에 실렸습니다. 어둠이 그녀를 삼켰습니다. 작업실에는 부서진 문과 바닥에 떨어진 태블릿 펜만이 남았습니다. 화면에는 그리다 만 그림이 떠 있었습니다. 탑에서 탈출하려는 라푼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지환은 학원 수업을 마치고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박영라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경호회사 서류 전형에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작업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영라야? 이지환이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작업실 문이 보였습니다. 부서져 있었습니다. 경첩이 뜯겨나가 문짝이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영라. 이지환이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작업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의자가 넘어져 있고 바닥에 호신용 스프레이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이지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박영라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젠장. 이지환은 즉시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야. 영라가 납치당한 것 같아. 뭐? 무슨 소리야, 지환아? 박성재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작업실에 왔는데 문이 부서져 있고 영라가 없어. 스프레이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 분명히 양재일이야. 경찰에 신고했어? 지금 할 거야. 내가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할게. CCTV 확인하고 사설 탐정도 부를게. 위치 공유해줘. 고마워, 형. 전화를 끊고 이지환은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실 주변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뛰어갔습니다. 30분 후 박성재가 도착했습니다. 경찰도 현장에 와 있었습니다. 지환아, 상황이 어떻게 돼? CCTV 확인했는데 검은 세단이 골목에서 나가는 거 찍혔어. 번호판은 흐려서 안 보여. 이지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정신 차려, 지환아. 지금 네가 무너지면 안 돼. 내가 잠시만 안 갔어도 됐는데. 2시간만 안 비웠어도 됐는데. 네 잘못 아니야. 그 미친놈이 잘못한 거지. 형, 내가 지키겠다고 했어.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했단 말이야. 이지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성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켜. 찾아내서 구해. 자책은 나중에 해. 이지환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박성재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알겠어, 형. 내가 찾아낼게. 무슨 일이 있어도. 이지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경호원으로서 훈련받았던 모든 것을 떠올렸습니다. 양재일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박영라를 구해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지환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양재일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있는 거야? 이지환은 중얼거리며 과거 기록들을 뒤졌습니다. 양재일이 박영라를 미행했던 경로들, 자주 출몰했던 장소들, 법원 기록에 있는 주소지. 대부분은 이미 경찰이 확인한 곳이었습니다. 양재일의 집, 가족 소유 건물, 자주 가던 클럽.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곳이 있어야 해. 이지환은 양재일의 행적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전시회 당일 납치 시도 전 양재일이 어디서 왔는지 그날의 CCTV 기록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양재일의 차량이 전시회장으로 오기 전에 찍힌 위치. 서울 외곽의 한 지역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이지환은 그 지역을 검색했습니다. 주로 공장과 창고가 있는 산업단지였습니다. 폐건물도 여럿 있었습니다. 숨어있기 좋은 곳이네. 이지환은 흥신소에 연락했습니다. 박성재가 소개해준 곳이었습니다. 양재일 명의나 그 가족 명의로 된 건물 중에 서울 외곽 산업단지 쪽에 있는 거 있어요? 잠시 후 답이 왔습니다. 양재일 개인 명의로 된 건 없는데 5년 전에 모강건설에서 인수했다가 사업 무산돼서 방치된 건물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폐건물 상태입니다. 주소 보내줘요. 이지환은 지도에서 그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전시회 당일 양재일 차량이 출발한 방향과 일치했습니다. 여기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지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에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터였습니다. 영장을 받고 준비하고 출동하는데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었습니다. 박영라에게는 그 몇 시간이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경찰 기다릴 시간 없어. 이지환은 결심했습니다. 단독으로 들어가기로. 차에 타기 전 이지환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양재일이 무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영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공포에 떨며 자신을 믿어주던 그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그녀. 영라야 가고 있어. 이지환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 외곽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폐건물은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차를 멀리 세우고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호신용 장비를 챙겼습니다. 3단봉과 전기 충격기. 박영라와 함께 택배로 받았던 것들이었습니다. 건물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지환은 측면으로 돌아갔습니다. 창문이 깨진 곳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먼지투성이었습니다. 오래된 기계들이 녹슨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소리를 죽이며 이동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소리. 박영라였습니다. 제발 제발 보내줘요. 왜 울어? 난 그냥 얘기하고 싶은 것뿐인데. 양재일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지환은 소리가 나는 방향을 파악했습니다. 2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낡은 계단이 삐걱거렸지만 두 사람의 대화 소리에 묻혔습니다. 2층 복도 끝에 불빛이 새어나오는 방이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문 옆에 바짝 붙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박영라가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양재일은 그녀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넌 이해를 못해. 난 진심인데. 널 진짜 사랑하는데.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이에요. 박영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집착이라고? 날 미친놈 취급하는 거야? 양재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지환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문을 걷어차고 안으로 돌입했습니다. 박영라 손대지 마. 양재일이 돌아섰습니다. 이지환을 보자 눈에 광기가 번뜩였습니다. 또니야. 왜 자꾸 방해하는 거야? 양재일이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냈습니다. 이지환은 3단봉을 뽑았습니다. 칼 내려놔. 꺼져. 오늘은 안 당해. 양재일이 칼을 휘두르며 덤벼들었습니다. 이지환은 옆으로 피하며 3단봉으로 손목을 쳤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자식. 양재일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이지환은 피하고 반격했습니다. 3단봉이 양재일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양재일이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미친 듯이 다시 덤벼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뒤엉켜 바닥을 굴렀습니다. 오빠. 박영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지환은 양재일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양재일이 신음을 흘리며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이지환은 곧바로 전기 충격기를 꺼내 양재일의 목에 댔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양재일이 경련하다 기절했습니다.
이지환은 숨을 몰아쉬며 박영라에게 달려갔습니다. 손을 묶은 줄을 풀어줬습니다. 영라야, 괜찮아? 박영라가 이지환의 품에 안겼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괜찮아. 끝났어. 다 끝났어. 이지환이 박영라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이지환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알아.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바닥에 쓰러진 양재일이 신음을 흘렸습니다. 이지환은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납치범 확보했습니다. 위치 알려드릴게요.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양재일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제압당한 상태로 끌려나갔습니다. 놔, 이 자식들아. 양재일이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박영라는 내 거야.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경찰들이 양재일을 순찰차에 태웠습니다. 이번에는 실형이 확실했습니다. 납치와 감금, 접근 금지 명령 위반까지. 박영라는 구급차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이지환이 옆에 서서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양재일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형사가 양재일을 신문했습니다. 피해자의 동선을 어떻게 알았지? 알았어. 그 정도는 조사하면 되잖아. 거짓말하지 마. 작업실 위치, 경호원 없는 시간대까지 정확하게 알았어. 혼자서는 불가능해. 양재일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형사가 압박했습니다. 누가 정보 줬어? 솔직히 말하면 양형에 참작될 수도 있어. 양재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참작? 어차피 이번엔 끝장이잖아. 그래, 말해줄게. 누구야? 고성이. 형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누구라고? 박영라 엄마. 고성이라고. 그 여자가 정보 다 줬어. 동선, 작업실 위치, 경호원 학원 가는 시간까지. 피해자의 친어머니가 스토커한테 정보를 줬다고? 믿거나 말거나. 직접 만나서 들었어. 딸한테 교훈 주고 싶다고 하더라. 형사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고성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고성이의 다른 비밀들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흥신소 통화 기록, 양재일과의 호텔 CCTV, 그리고 수사가 깊어지자 한우진의 존재까지. 이게 뭐야? 담당 형사가 조사 자료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우진이라는 남자. 미국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공여자가 지은호라는 여성. 그리고 그 지은호가 고성이의 친딸이라는 기록. 박진석 회장이 이걸 알고 있을까? 경찰은 박진석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수사 보고서 사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양재일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 그것만으로도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한우진의 존재. 고성이가 재혼 전에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26년간 숨겨왔습니다. 그 아들이 간 이식을 받았고 공여자는 지은호라는 여성. 그 지은호가 고성이가 보육원에 버린 친딸이었습니다. 26년이야. 26년 동안 날 속였어. 박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고성이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던데. 박진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성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 양재일한테 영라 정보 넘겼어? 고성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수습하며 답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왜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 양재일이 자백했어. 당신이 직접 만나서 정보 줬다고. 고성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제 말 좀 들어봐요. 영라가 요즘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조금만 겁을 주려고 한 거예요. 크게 다치게 하려던 건 아니에요. 겁을 주려고? 스토커한테 딸을 넘겨서? 박진석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굉음이 서재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한우진은 뭐야?
고성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당신 전 남편 사이에서 아들이 있었어? 26년 동안 숨기고 있었어? 그리고 그 아들 살리려고 버렸던 딸까지 찾아서 간을 뺐어? 여보, 제발. 나한테 거짓말하는 건 용서할 수 있어. 하지만 영라를 위험에 빠뜨린 건 안 돼. 친딸을 스토커한테 넘긴 건 절대 안 돼. 박진석이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사인해. 여보, 26년이에요. 26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끝내려고요? 26년 동안 속인 건 당신이야. 고성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공범으로 기소될 거야. 경찰이 곧 연락할 거야. 나도 영라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영라는 내 딸이에요. 딸을 스토커한테 넘기는 게 엄마야? 박진석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고성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가. 이 집에서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고성이는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6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성이 자신이 쌓은 탑이었고 자신이 무너뜨린 탑이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박영란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몸은 괜찮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이지환은 한시도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고맙긴.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해야 할 일이었어요? 목숨 걸고 뛰어든 게? 당연하지. 너니까. 이지환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박영라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빠, 그날 정말 무서웠어요.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미안해.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미안하긴요. 오빠가 와줘서 살았는데. 박영라가 이지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마운 거 있어요. 뭔데? 그날 폐건물에서 그 남자가 나한테 물었어요. 왜 자꾸 거부하냐고. 자기는 진심이라고. 이지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고 했어요. 근데 말하면서 생각났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뭔데? 상대방을 지켜주는 거요. 상대방이 행복하길 바라는 거요. 오빠가 나한테 해준 것처럼. 박영라가 이지환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오빠, 나 오빠 좋아해요. 그냥 고마운 게 아니에요. 진짜로 좋아해요. 이지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야. 네? 나도 좋아해. 언제부턴지 모르겠는데 너 지키는 게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때부터인 것 같아. 박영라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오빠 진짜요? 내가 거짓말할 것 같아. 이지환이 박영라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영라야, 나 평생 널 지켜줄게.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약속이에요? 응. 목숨 걸고. 박영라가 이지환의 품에 안겼습니다. 노을빛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오빠, 나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갑자기? 갑자기 아니에요. 생각해왔어요. 그날 납치당했을 때도 오빠 생각밖에 안 났어요. 이지환이 박영라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래, 결혼하자. 내년에? 내년이요? 왜 내년이에요? 일단 내가 취직부터 해야지. 백수한테 시집 올 거야? 오빠 백수 아니에요. 곧 취직할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한강을 바라보며 그들 앞에는 이제 밝은 미래만 남아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합동 약혼식이 열렸습니다. 박성재와 이수빈, 이지원과 박영라. 두 커플이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빠 긴장돼요. 이수빈이 박성재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네가 제일 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도 긴장되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박성재가 웃으며 이수빈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걱정 마. 내가 옆에 있잖아.
한편 이지원과 박영라도 입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영라야, 준비됐어? 네, 근데 오빠 넥타이 삐뚤어졌어요. 박영라가 이지환의 넥타이를 바로 잡아줬습니다. 고마워. 오빠 오늘 진짜 멋있어요. 너도. 두 커플이 홀에 입장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상철과 김다정, 박진석, 정순이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막내가 저렇게 컸네. 김다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울긴. 아직 결혼도 안 했어. 이상철이 말했지만 그의 눈가도 촉촉했습니다. 약혼 서약이 끝난 후 박성재가 이지환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환아. 왜 형? 우리 영라 잘 부탁해. 동생인데 고생 많이 시켰어. 형, 무슨 말이야? 영라가 나한테 온 건 내 행운이야. 박성재가 이지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목숨 걸고 지켜준 거 안다. 고맙다 진짜. 형, 과찬이야. 그리고 형도 우리 누나 잘 부탁해. 누나? 수빈이가 누나야? 내 누나 아니어도 곧 형수님이 되실 분이잖아.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이수빈과 박영라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언니 축하해요. 이수빈이 말했습니다. 박영라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언니라고? 지환 오빠랑 결혼하면 제 올케잖아요. 그러니까 언니죠. 그렇네. 우리 가족 되는 거네. 네. 앞으로 잘 부탁해요, 언니. 박영라가 이수빈을 안아줬습니다. 나야말로 잘 부탁해. 그리고 성재 오빠 잘 챙겨. 겉으론 강해 보여도 외로운 사람이야. 알아요. 제가 행복하게 해줄게요. 파티가 무르익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행복하자. 이지환이 덧붙였습니다. 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어둠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화려한 날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없는 한 사람. 고성이는 구치소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생각하며 화려함은 그녀를 떠났습니다. 남은 건 회한뿐이었습니다.